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8층에 사시는 80세 할아버지 댁에 도둑이 들었어요. 얼마나 털렸냐고요? 현금 5천만 원입니다. 80세 노인이 집에 현금 5천만 원을 보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장롱 속에요. 왜 은행에 안 넣고 집에 뒀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행 믿을 수 없어. 은행 망하면 어떡해. 내 눈에 보이는데 두는 게 제일 안전해. 그런데 그 안전하다던 돈이 도둑한테 다 털린 겁니다. CCTV 확인해 봤더니 낮에 집 비웠을 때 침입했더라고요. 범인은 못 잡았어요.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인데 하루아침에 날아간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분은 예금으로 2억 원을 10년째 묵혀두고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은행에 넣어만 두신 거예요. 금리가 1%예요. 1년에 200만 원 이자 받으시죠. 그런데 10년 전 2억의 가치와 지금 2억의 가치가 같을까요? 아니에요. 물가가 올랐잖아요. 10년 전에는 짜장면이 4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7천 원이에요. 거의 2배 올랐어요. 그럼 10년 전 2억의 구매력이 지금은 얼마 정도일까요? 대략 7천만 원 정도예요. 3천만 원의 가치가 증발한 겁니다. 안전하게 예금에 넣어뒀는데 실제로는 3천만 원을 잃은 거예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돈을 잘못된 형태로 보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어떤 형태로 보관하느냐에 따라 안전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노후에 절대 현금으로 또는 특정 형태로 들고 있으면 안 되는 돈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형태로 바꾸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해볼까요? 왜 돈의 형태가 중요할까요? 노후 자금에는 3가지 큰 적이 있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10년 전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것이 지금은 70만 원어치밖에 못 사요. 매년 평균 3%씩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20년 후에는요? 지금 100만 원이 20년 후에는 5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돼요. 반으로 쪼그라드는 겁니다. 둘째, 사기와 범죄입니다. 노인들이 범죄 피해를 많이 당하잖아요. 특히 자산 관련 범죄가 70% 이상이에요.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절도 이런 거요. 돈을 잘못된 형태로 보관하고 있으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워요. 셋째, 상속 문제입니다. 나이 들면 언젠가는 자식한테 물려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돈의 형태에 따라 상속이 복잡해질 수도 있고 간단해질 수도 있어요. 형태가 잘못되면 자식들끼리 싸우고 세금 폭탄 맞고 큰일 나요. 그래서 돈의 형태가 중요한 겁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어떤 형태로 보관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20년 후에 7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의 70%가 자산 관련 피해예요.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절도, 사기, 결혼 이런 거요. 피해 금액이 평균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대부분 돈을 잘못된 형태로 보관하고 있었던 경우예요. 그럼 어떤 형태가 위험할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위험한 돈 첫 번째, 집에 보관하는 현금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해요. 요즘도 집에 현금 보관하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 70대, 80대 어르신들이요. 왜 그러시냐고요? 은행을 못 믿겠대요. 은행 망하면 어떻게 하냐, IMF 때 은행들 망한 거 기억 안 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시는 거죠. 금고 사서 넣어두거나, 장롱 깊숙이 숨겨두거나, 이불 속에 넣어두거나, 심지어 마당에 묻어두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첫째, 도난 위험이 엄청나요. 요즘 절도범들이 타겟을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노인 혼자 사는 집이요. 낮에 집 비울 때 들어와요. 그리고 현금 숨겨둔 데를 다 뒤져요. 장롱, 이불, 옷장, 싱크대 및 화장실 다요. 실제 사례 들려드릴게요. 78세 박씨, 집에 현금 8천만 원 보관하고 계셨어요. 낮에 복지관 가셨다 오셨는데 집이 온통 뒤집혀 있더래요.
현금 8천만 원, 금반지 10여 개 다 털렸어요. 범인 잡혔냐고요? 못 잡았어요. 그 돈 평생 모은 돈인데 하루아침에 날아간 겁니다. 둘째, 화재 위험 있어요. 집에 불 나면 돈도 다 타요. 보상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신고한 재산이 아니니까요. 셋째, 분실 위험 있어요. 특히 치매 오시면 돈 숨겨둔 곳을 잊어버려요. 실제로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돈 어디 뒀는지 기억 안 나. 분명히 어딘가에 뒀는데 이러시다가 결국 못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영영 사라지는 겁니다. 넷째, 인플레이션으로 가치 떨어져요. 10년 전에 1,000만 원의 구매력과 지금 1,000만 원의 구매력이 다르잖아요. 10년 전에는 1,000만 원이면 중고차 한 대 샀는데 지금은 700만 원어치밖에 못 사요. 그러니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면 매년 3%씩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10년이면 30%, 20년이면 50% 떨어져요. 다섯째, 상속 시 증거가 없어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금으로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 그게 어디서 나온 돈인지 증명이 안 돼요. 자식들이 신고 안 하고 나눠 가지면 나중에 세무조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끼리 싸워요. 누가 얼마 가져갔는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위험한데도 왜 현금으로 보관하실까요? 안전하다는 착각 때문이에요. 내 눈에 보이니까, 내가 직접 만질 수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현금 집에 보관하지 마세요. 최소한 은행에는 넣으세요. 은행 망해도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돼요. 정부가 보장해줘요. 그러니 은행이 훨씬 안전합니다. 위험한 돈 두 번째, 만기 없는 장기 예금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예금은 안전하다, 은행에 넣어두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아요. 예금은 안전해요. 원금 보장되고 이자도 받고. 그런데 문제는 장기 예금이에요. 20년, 30년 그냥 묵혀두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분들 많아요. 40대에 돈 좀 모였다, 은행에 넣었다, 그리고 60대, 70대까지 그냥 둬요. 금리가 얼마냐고요? 요즘은 1%에서 2%예요. 그럼 1억 넣어두면 1년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자 받아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죠.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얼마냐고요? 평균 3%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금리 2% 받는데 물가는 3% 오르면 실제로는 1% 손해보는 겁니다. 매년 1%씩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10년이면 10%, 20년이면 20%. 실제 사례 들려드릴게요. 75세 김씨, 30년 전에 5천만 원을 정기 예금에 넣으셨어요. 당시 금리가 5%였어요. 좋았죠. 그런데 30년 동안 계속 만기 연장만 하셨어요. 금리는 점점 떨어져서 지금은 1.5%예요. 30년 동안 받은 이자가 총 8천만 원 정도 돼요. 원금 5천만 원에 이자 8천만 원 합쳐서 지금 통장에 1억 3천만 원 있어요. 많이 늘었죠? 그런데 30년 전 5천만 원의 구매력과 지금 1억 3천만 원의 구매력을 비교해 보면요. 30년 전 5천만 원이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샀어요. 지금 1억 3천만 원으로 서울에 아파트 살 수 있나요? 못 사요. 전세도 못 해요. 실질적으로 가치가 5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금이 안전하긴 한데 장기로 묵혀두면 오히려 손해예요. 인플레이션을 못 이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금은 단기로 하세요. 1년, 2년 단위로 하고 만기되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세요. 금리 높은 대로 또는 연금 상품으로요. 장기로 묵혀두는 건 돈을 죽이는 겁니다. 위험한 돈 세 번째, 불필요한 종신보험입니다. 보험 필요하죠. 특히 젊을 때는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도 계속 보험료 내시는 분들 많아요. 70세, 80세 넘어서도요. 왜 그러시냐고요? 젊을 때 가입했으니까 그냥 계속 내는 거래요. 중도 해지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계산해 보셨어요? 실제로 손해인지 이득인지요? 실제 사례 들려드릴게요. 72세 이씨, 40세 때 종신보험 가입하셨어요. 보험금 3억 원짜리요. 매달 보험료 100만 원씩 내셨어요. 32년 동안 내셨으니까
총 3억 8,400만 원 내신 거예요. 그럼 이분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3억 원 받는 거죠? 3억 8,400만 원 내고 3억 원 받는 거예요. 8,400만 원 손해예요. 그런데 만약 72세에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지 환급금이 1억 원이에요. 3억 8,400만 원 내고 1억 원 돌려받으니까 2억 8,400만 원 손해죠. 그럼 계속 내는 게 나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지금 해지해서 1억 원 받아서 연금으로 바꾸면 72세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60만 원씩 받아요. 10년만 살아도 7,2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럼 총 얼마 손해예요? 3억 8,400만 원 내고 1억 원 환급 받고 7,200만 원 연금 받으면 순손해가 2억 1,200만 원이에요. 반대로 계속 보험료 내다가 82세에 돌아가시면요? 10년 더 내니까 보험료 총액이 4억 8천만 원이고 자식들이 3억 원 받으니까 순손해가 1억 8천만 원이에요. 어느 게 나아요? 해지하는 게 3,200만 원 더 이득이에요. 게다가 해지하면 10년 동안 매달 60만 원씩 쓸 수 있잖아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 불필요한 보험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특히 70세 넘으면 종신보험 필요 없어요. 장례비 정도만 있으면 되지 큰돈 필요 없어요. 자식한테 유산 남기려고 보험료 내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으로 당신이 편하게 사세요. 그게 자식한테도 좋은 겁니다. 위험한 돈 네 번째, 자녀 명의 재산입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세금 아끼려고 미리 자녀 명의로 해놓으세요. 집도, 예금도, 주식도요. 자녀 명의로 해놓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나중에 상속세 안 내도 되고 증여세도 적게 내고. 그런데 이게 엄청난 위험이에요. 왜냐고요? 일단 명의가 자녀로 넘어가면 법적으로는 자녀 재산이에요. 부모 마음대로 못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첫째, 자녀가 이혼하면 재산 분할 대상이 돼요. 아들 명의로 해놨는데 아들이 이혼하면 며느리가 절반 가져가요. 실제 사례예요. 68세 최 씨, 아들 명의로 집 한 채 해놨어요. 시세 5억 원짜리요. 세금 아끼려고 증여한 거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혼 소송 중이에요. 며느리 측 변호사가 그 집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해요. 법원에서 인정할 가능성이 높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5억짜리 집 2억 5천만 원은 며느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최 씨가 노후 자금으로 생각했던 집인데 절반을 며느리한테 빼앗기는 겁니다. 둘째, 자녀 사업 실패하면 채권자가 압류해요. 딸 명의로 예금 1억 해놨는데 딸이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채권자들이 딸 재산 압류하는데 그 예금도 포함돼요. 부모가 아무리 내 돈이라고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법적으론 딸 돈이니까요. 실제 사례예요. 70세 박 씨, 딸 명의로 예금 2억 해놨어요. 딸이 식당 하다가 망했어요. 빚이 3억이에요. 채권자들이 딸 명의 예금 2억 압류했어요. 박 씨가 법원에 소송 걸었는데 졌어요. 명의가 딸이니까 법적으로는 딸 돈이래요. 2억 평생 모은 돈인데 사위 사업 실패로 날아간 겁니다. 셋째, 자녀가 부모 몰래 처분할 수 있어요. 아들 명의로 해놨는데 아들이 부모 몰래 팔아버릴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아들 재산이니까요. 실제로 이런 일 정말 많아요. 아들이 투자한답시고 또는 빚 갚는답시고 부모 명의 빼서 해놨던 집이나 예금을 몰래 처분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중에 알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법적으로 제 명의인데 뭐가 문제예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넷째, 명의 신탁으로 걸리면 세금 폭탄이에요. 부모 돈으로 샀는데 자녀 명의로 해놨으면 이게 명의 신탁이에요. 세무서에서 이거 잡아내면 증여세에다가 가산세까지 붙어요. 세금이 배로 나와요. 그러니 자녀 명의 정말 조심하세요. 세금 아낀다고 미리 증여했다가 나중에 더 큰 손해봐요. 차라리 유언장 쓰세요. 또는 신탁 활용하세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위험한 돈 다섯 번째, 고수익 유혹 투자금입니다. 나이 들면 투자 사기 타겟이 돼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돈은 있는데 투자 경험은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노인들 노려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고요? 친한 지인을 통해서예요. 교회 집사, 동창, 이웃, 친구.
이런 사람들이 먼저 투자하고 수익 났다고 자랑해요. 그러면서 당신도 하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월 10% 수익 보장, 원금 보장, 3개월 후 원금의 200%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정말 수익 줘요. 월 10%씩요. 그럼 믿게 되는 거죠. 아, 진짜구나. 그래서 더 큰 돈 투자해요. 그때부터 연락이 끊겨요. 실제 사례 들려드릴게요. 74세 정씨, 교회 집사 소개로 부동산 펀드 투자했어요. 월 5% 수익 보장, 1년 후 원금의 60% 이익 얹어서 돌려준다고 했대요. 처음에 500만 원 투자했더니 진짜 매달 25만 원씩 들어오더래요. 6개월 받으니까 150만 원 받은 거죠. 그래서 믿고 3억 투자했어요. 그때부터 연락 끊겼어요. 집사도 연락 안 받고 투자회사도 연락 안 되고. 알고 보니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어요. 나중에 투자한 사람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한테 수익 주는 거였죠. 정시 3억 다 날아갔어요. 경찰 신고했지만 돈 돌려받을 가능성 거의 없대요. 또 다른 사례예요. 68세 강씨 친구 소개로 코인 투자했어요. 3개월 후 2배 된다고 했대요. 5천만 원 투자했어요. 한 달 후에 확인해 보니까 정말 6천만 원 돼 있더래요. 1,000만 원 수익 난 거죠. 그래서 추가로 1억 투자했어요. 그때부터 사이트 접속이 안 되더래요. 알고 보니 가짜 사이트였어요. 처음 수익은 미끼였던 거죠. 강씨 1억 5천만 원 다 날아갔어요. 이런 사기가 정말 많아요.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이런 말 나오면 100% 사기예요. 세상에 원금 보장하면서 고수익 주는 투자는 없어요. 고수익은 고위험이에요. 기본 원칙이에요. 특히 70세 넘으면 투자 절대 하지 마세요. 예금만 하세요. 수익 적어도 안전한 게 최고예요. 자, 지금까지 위험한 돈 5가지를 봤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집에 보관하는 현금. 도난, 화재, 분실 위험. 둘째, 만기 없는 장기 예금. 인플레이션으로 가치 하락. 셋째, 불필요한 종신보험. 보험료만 축내는 것. 넷째, 자녀 명의 재산. 이혼, 채무, 처분 위험. 다섯째, 고수익 유혹 투자금. 사기 위험. 이 5가지 형태로 돈 갖고 계시면 지금 당장 바꾸세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안전한 형태로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째, 집에 있는 현금은 은행 계좌로 옮기세요. 예금자 보호되는 은행에 넣으면 5천만 원까지는 정부가 보장해줘요. 만약 5천만 원 넘게 있으면 은행 여러 개로 나눠서 넣으세요. 한 은행당 5천만 원씩요. 그럼 다 보호돼요. 둘째, 장기 예금은 단기 예금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일부는 연금보험으로 전환하세요. 연금보험은 매달 일정 금액 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이게 노후에는 제일 안전해요. 셋째, 불필요한 보험은 해지하세요. 특히 70세 넘으면 종신보험 필요 없어요. 해지해서 받은 환급금을 즉시 연금으로 전환하세요. 그럼 매달 생활비로 쓸 수 있어요. 넷째, 자녀 명의 재산은 신탁이나 유언장으로 바꾸세요. 신탁은 신탁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은 본인이 쓰고 돌아가시면 자녀한테 가는 거죠. 이혼하거나 빚이 있어도 신탁 재산은 보호돼요. 유언장은 공증받아서 작성하세요. 그럼 나중에 자녀들끼리 다툼 없이 깔끔하게 상속돼요. 다섯째, 투자금은 원금 보장 상품으로 바꾸세요. 예금, 국채 이런 거요. 수익 적어도 안전한 게 최고예요. 그럼 나이별로 어떻게 자산을 배분해야 할까요? 60대는요. 현금 20%, 예금 40%, 연금보험 30%, 안전투자 10%. 70대는요. 현금 10%, 예금 30%, 연금보험 50%, 안전투자 10%. 80대는요. 현금 5%, 예금 20%, 연금보험 70%, 안전투자 5%. 나이 들수록 연금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금이 제일 안전하니까요. 매달 일정 금액 들어오니까 생활 계획 세우기도 쉽고 다 써버릴 걱정도 없고. 그럼 가장 안전한 돈의 형태는 뭘까요? 1순위는 연금입니다. 특히 종신형 연금이요. 죽을 때까지 매달 받는 거예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인연금 다 좋아요. 왜 연금이 제일 안전하냐고요? 매달 들어오니까 다 써버릴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판단력 흐려져도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괜찮아요. 사기 당할 위험도 적어요. 목돈이 아니니까요. 이 순위는 신탁입니다. 신탁은 전문 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은 본인이 쓰고 돌아가시면 자녀한테 가는 거죠. 자녀가 이혼하거나 빚이 있어도 신탁 재산은 보호돼요. 그리고 본인이 치매 와도 신탁 회사가 관리해 주니까 안전해요. 3순위는 분산된 예금입니다. 한 은행에 5천만 원씩 여러 은행에 나눠서요. 그럼 예금자 보호 다 받아요. 4순위는 영목이지입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 받는 거예요. 집에 살면서 돈도 받고 죽을 때까지 받다가 돌아가시면 집은 은행으로 가는 거죠. 자녀한테 집 물려줄 필요 없으면 이게 제일 좋아요. 이 네 가지를 조합하세요. 연금 50%, 신탁 20%, 분산예금 20%, 영목이지 10%.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안전해요. 실제 성공 사례 들려드릴게요. 75세 송씨, 이 방법 쓰세요. 국민연금 월 100만원, 개인연금 월 50만원, 신탁으로 2억 맡겨놓고 매달 100만원 찾아 쓰고 예금 5천만원씩 세 은행에 나눠놓고 집은 영목이지로 월 60만원 받고 총 월수입이 310만원이에요. 생활비로 200만원 쓰고 나머지 110만원은 모아놨다가 여행 가거나 손주들 용돈 주거나 해요. 여유롭게 살고 계세요. 치매 와도 괜찮아요. 신탁회사가 관리해주니까요. 자녀들도 안심이에요. 부모님 재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상적인 노후 자산 관리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노후에 절대 가지면 안 되는 위험한 돈 5가지. 집에 보관하는 현금, 만기 없는 장기 예금, 불필요한 종신보험, 자녀 명의 재산, 고수익 유혹 투자금. 이 5가지 형태로 돈 갖고 계시면 지금 당장 바꾸세요. 안전한 형태로요. 연금, 신탁, 분산예금, 영목이지. 이 4가지로요. 형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 안전할 수도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집에 현금 있으면 은행에 넣으세요. 장기 예금 있으면 연금으로 바꾸세요. 불필요한 보험 있으면 해지하세요. 자녀 명의 재산 있으면 신탁으로 바꾸세요. 투자하고 있으면 정리하세요. 이것만 해도 당신의 노후 자산이 안전해집니다. 형태가 안전을 결정합니다. 형태를 바꾸면 노후가 바뀝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탁 완전 정복을 다루겠습니다. 신탁이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장단점은 뭔지, 비용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 신탁만큼 안전한 게 없거든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산의 형태 바로잡으시고 안전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 아파트 경비실에서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75세 되시는 경비 아저씨가 쓰러지신 거예요. 과로 때문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병원에 실려가시고 다행히 큰일은 없으셨는데요.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통장에 3만 원밖에 없어요. 이번 달 월급 나올 때까지 버텨야 하는데 입원하면 돈이 드니까 퇴원하고 싶어요. 75세 노인이 통장에 3만 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이야기였어요. 이분 5년 전만 해도 퇴직금으로 2억을 받으셨대요. 대기업에서 35년 근무하시고 정년 퇴직하셨거든요. 2억이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5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박을 하신 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쓰신 거예요. 자식 결혼 자금 5천만 원, 손주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씩. 그렇게 5년이 지나니까 2억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75세의 나이에 아파트 경비로 일하면서
월급 160만 원으로 살고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월 50만 원 나오고요. 한 달에 210만 원으로 사시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만약 순서를 바꿨더라면 어땠을까요? 퇴직금 2억을 가장 먼저 쓰지 않고 가장 나중에 썼더라면요? 지금쯤 여유롭게, 건강하게, 존엄하게 살고 계셨을 겁니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돈을 똑같이 쓰더라도 순서만 바꾸면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분처럼 거꾸로 쓴다는 겁니다. 쓰면 안 되는 돈을 먼저 쓰고 먼저 써야 할 돈을 나중에 쓰고 그렇게 노후 파산을 10년 일찍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거꾸로 쓰고 계신 건 아닌가요? 퇴직금부터 깨고 계신가요? 저축을 먼저 쓰고 계신가요? 연금은 나중을 위해 아껴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순서만 제대로 알아도 노후 자금이 10년, 20년 더 갑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김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60세에 정년 퇴직했어요. 공무원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3억을 받았고 공무원 연금도 매달 200만 원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도 5천만 원 있었어요. 집도 있었고요. 전세 아파트인데 보증금이 3억이었습니다. 다 합치면 6억 5천만 원의 자산이었어요. 괜찮죠? 김 씨 부부는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퇴직금 3억으로 생활비 쓰고 연금 200만 원은 저축하자. 나중을 위해서.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퇴직금은 목돈이니까 일단 이게 있으면 안심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연금은 매달 들어오니까 나중에 퇴직금 다 쓰고 나서 연금으로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바로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60세부터 65세까지 5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생활비로 매달 300만 원씩 썼습니다. 김 씨 부부 둘이서요. 1년이면 3,600만 원이죠. 5년이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그 사이에 큰아들이 결혼했어요.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 줬습니다. 작은 아들도 집 장만한다고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빌려줬어요. 그리고 손주가 태어났죠. 며느리가 직장 다니니까 손주 봐주면서 양육비로 매달 50만 원씩 받았습니다. 2년 동안 받으니까 1,200만 원이에요. 여기까지 다 합치면 얼마죠? 1억 8천만 원 더하기 5천만 원 더하기 5천만 원 더하기 1,200만 원. 총 3억 2천만 원입니다. 퇴직금 3억에서 3억 2천만 원을 쓴 거예요. 물론 아들한테 빌려준 5천만 원은 돌려받았습니다. 그래도 2억 7천만 원은 쓴 거죠. 그리고 65세가 됐을 때 남은 퇴직금은 3천만 원. 저축해둔 5천만 원 더해서 총 8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65세에 8천만 원. 나쁘지 않아 보이나요? 아니에요.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돈 쓸 일은 65세부터 시작되거든요. 65세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김 씨가 당뇨 진단받고 고혈압 약 먹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가 매달 30만 원씩 나가요. 부인은 무릎이 안 좋아서 물리치료 받아요. 한 달에 20만 원씩, 의료비만 월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그대로 300만 원 쓰니까 한 달에 350만 원이 필요해요. 공무원 연금 200만 원 나오니까 부족한 돈이 150만 원이죠. 1년이면 1,800만 원 부족합니다. 8천만 원 남은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4년 반입니다. 70세가 되기 전에 바닥나는 거예요. 그럼 70세부터는 어떻게 살까요? 공무원 연금 200만 원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돈은 350만 원이에요. 150만 원이 부족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집을 팔았습니다. 전세 보증금 3억 받아서 월세로 이사 갔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로요. 남은 2억 5천만 원으로 부족한 생활비 메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김 씨 나이가 74세예요. 남은 돈이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고 월세는 계속 나가고 이 돈도 곧 바닥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식한테 손 벌리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거나 이게 김 씨의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그런데 만약 김 씨가 순서를 바꿨더라면 어땠을까요?
퇴직금을 먼저 쓰지 않고 연금을 먼저 썼더라면요. 60세부터 65세까지 공무원 연금 200만 원으로 최대한 절약해서 살았더라면요. 생활비를 200만 원으로 맞췄더라면요. 그럼 퇴직금 3억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자식 결혼 자금? 안 줬으면 됩니다. 자식이 스스로 해결하게 두는 거예요. 손주 양육비? 안 받았으면 됩니다. 며느리가 직장 그만두고 키우든 어린이집 보내든 그건 자식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렇게 5년을 버텼으면 65세에 퇴직금 3억과 저축 5천만 원, 총 3억 5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65세부터 의료비가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저축 5천만 원을 조금씩 쓰는 거예요. 70세까지 5년 동안 부족한 생활비와 의료비로 2억 정도 쓰면 70세에 퇴직금 3억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70세부터는 퇴직금을 조금씩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쓴다고 하면 1년에 1,800만 원이죠. 3억으로 16년을 쓸 수 있어요. 86세까지 여유롭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86세 이후에는 집을 활용하면 돼요. 영목이지 같은 걸로요. 이렇게 하면 90세까지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순서입니다. 똑같은 돈, 똑같은 조건인데 쓰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노후가 20년 차이 나는 겁니다. 70세에 파산하는 삶과 90세까지 여유로운 삶의 차이. 이게 순서의 힘입니다. 그럼 왜 순서가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노후 자금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고갈 가능한 자금입니다. 퇴직금, 저축, 적금, 예금, 펀드 이런 거요. 이건 쓰면 없어지는 돈입니다. 한 번 쓰면 다시 채워지지 않아요. 둘째, 평생 받는 자금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개인연금 이런 거요. 이건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죽을 때까지 받아요. 자, 어떤 걸 먼저 써야 할까요? 당연히 평생 받는 자금을 먼저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계속 들어오니까요. 다 써도 다음 달에 또 들어와요. 반대로 고갈 가능한 자금은 최대한 나중에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쓰면 끝이니까요. 다시 채울 수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고갈 가능한 자금을 먼저 쓰고 평생 받는 자금은 나중을 위해 아껴둡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째, 목돈이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퇴직금 3억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뭔가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반대로 연금 200만 원은 한 달에 딱 그만큼만 들어오니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목돈을 먼저 쓰고 연금은 아껴두려고 합니다. 둘째, 나중이 더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60대니까 괜찮은데 70대, 80대 되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퇴직금 쓰고 나중을 위해 연금을 아껴두자고 생각하는 거죠. 셋째, 자식한테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 결혼 자금, 집 마련 자금, 이런 건 지금 당장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퇴직금을 먼저 깨서 자식한테 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심리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꾸로 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필요한 돈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60대에는 건강해요. 의료비가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70대가 되면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이런 병들이 생겨요.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80대가 되면 더 심각해집니다. 암, 심장병, 뇌졸중, 이런 중증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병원비가 1,000만 원, 2천만 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요양비도 필요해져요. 요양보호사 고용하거나 요양원 들어가거나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돈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60대에 퇴직금 다 써버리면 정작 돈이 많이 필요한 70대, 80대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요양도 못 받고 자식한테 손 벌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늙어가는 거죠. 이게 순서를 잘못 쓴 사람들의 말로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70%가 퇴직금을 65세 이전에 다 쓴다고 합니다. 70%요. 10명 중 7명이 잘못된 순서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 80%가 75세 이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서를 잘못 써서 노후 파산을 10년 일찍 맞이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 거꾸로 쓰는 패턴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실수, 퇴직금을 가장 먼저 씁니다. 퇴직하면 목돈이 들어오잖아요. 2억, 3억, 이렇게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여유 있게 살아보자. 자식들 결혼도 시켜주고, 손주도 챙겨주고, 우리도 좀 편하게 살자. 그래서 퇴직금을 활짝 열어놓고 쓰기 시작합니다. 자식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 1억. 손주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 생활비로 매달 300만 원, 400만 원.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차도 사고. 그렇게 5년, 10년 쓰면 퇴직금이 바닥납니다. 그리고 그때쯤 깨닫죠. 아, 큰일 났다고. 두 번째 실수, 저축을 먼저 깹니다. 적금, 예금, 이런 거 있잖아요. 평생 모은 돈이요. 사람들은 이걸 비상금이라고 생각해요. 급할 때 쓰는 돈이라고요. 그래서 뭔가 급한 일이 생기면 바로 저축을 깹니다. 자식이 돈 달라고 하면 저축 깨서 줍니다. 병원비 나오면 저축 깨서 냅니다. 여행 가고 싶으면 저축 깨서 갑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깨다 보면 어느새 저축이 바닥나요. 세 번째 실수, 부동산을 가장 나중에 팝니다. 집은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집은 자산이니까요.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집은 안 팔려고 합니다. 퇴직금 다 쓰고 저축 다 깨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는데도 집은 끝까지 안 팔아요. 그러다가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집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건강도 안 좋고 나이도 많고 집 팔아봤자 요양원비로 다 나가요. 네 번째 실수, 연금은 아껴두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거 매달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은 이걸 나중을 위한 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퇴직금도 있고 저축도 있으니까. 연금은 아껴뒀다가 나중에 퇴직금 다 쓰고 나서 쓰자고요. 심지어 연금을 저축하는 사람도 있어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쓰지 않고 통장에 모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연금은 먼저 써야 하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매달 계속 들어오니까요. 나중을 위해 아껴둘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중에도 계속 들어올 테니까요. 그럼 올바른 순서는 뭘까요? 제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순위,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써야 할 돈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죽을 때까지 매달 들어오는 돈이니까요.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돈을 기본생활비로 쓰세요. 한 달에 100만 원 들어오면 그 100만 원으로 생활하세요. 부족하다고요? 그럼 생활비를 줄이세요. 연금 범위 내에서 사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이게 노후의 기본입니다. 2순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입니다. 60세에서 65세까지는 아직 일할 수 있어요. 정년 퇴직했어도 재취업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작은 사업을 하거나 이 시기에는 일을 해서 돈을 버세요.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축이나 퇴직금으로 조금씩 보충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최대한 늦게 받으세요.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늦게 받으면 더 많이 받아요. 한 해 늦게 받으면 7%씩 늘어납니다. 70세까지 늦추면 36%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 65세까지는 일해서 벌고 국민연금은 70세부터 받는 게 이상적입니다. 3순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입니다. 이것도 연금 형태로 받으세요. 일시불로 받지 마시고요. 65세부터 70세까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서 생활하세요. 이 시기에는 의료비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연금만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단계 자금을 조금씩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4순위, 금융자산입니다. 예금, 적금, 펀드, 주식, 이런 거요. 70세부터 75세까지 의료비와 생활비 부족분을 금융자산으로 메꾸세요. 한 달에 100만 원 부족하면 1년에 1200만 원이죠. 5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이 정도는 금융자산으로 충당할 수 있어요. 5순위, 퇴직금 일시불입니다. 퇴직금은 가장 나중에 쓰는 겁니다. 75세부터 80세까지 이 시기에 퇴직금을 쓰세요. 이 시기에는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나요. 중증 질환 생기고 요양비 들고 그때 퇴직금을 쓰는 겁니다. 60세에 받은 퇴직금을 75세까지 15년 동안 안 쓰고 모아뒀다가 정말 필요한 시기에 쓰는 거예요. 6순위 부동산입니다. 집은 최후의 보루예요. 80세 이후 퇴직금마저 다 쓰고 나면 그때 집을 활용하세요. 집을 팔 수도 있고 영모기지를 할 수도 있어요. 영모기지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죽을 때까지 집에 살면서 매달 돈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90세까지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7순위, 자녀에게 증여받은 재산입니다. 만약 자녀가 효자, 효녀여서 집이나 돈을 증여해줬다면 이건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만 쓰는 겁니다. 왜 이 순서로 써야 할까요? 논리는 간단합니다. 계속 들어오는 돈을 먼저 쓰고 한번 쓰면 없어지는 돈은 나중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큰 돈은 나중을 위해 남겨두는 거예요. 이 순서만 지켜도 노후 자금이 10년, 20년 더 갑니다. 그럼 이제 연령대별로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세에서 65세, 이 시기는 준비 기간입니다. 아직 일할 수 있어요. 건강하고 체력도 있고. 이 시기에 할 일은 3가지예요. 첫째, 일을 계속하세요. 정년 퇴직했어도 재취업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작은 사업을 시작하세요.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벌면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생활비를 줄이세요. 자식 독립시키고 집도 작은 데로 옮기고 불필요한 지출을 확 줄이세요. 이 시기에 생활비를 월 200만 원 이하로 맞춰놓으면 나중에 편합니다. 셋째, 국민연금을 늦게 받으세요. 가능하면 70세까지 늦추세요. 그럼 36% 더 받아요. 65세에 100만 원 받을 거를 70세에 136만 원 받는 겁니다. 이 시기에 퇴직금을 쓰지 마세요. 자식한테 주지도 마세요. 퇴직금은 그대로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두고 이자만 생활비에 보태세요. 65세에서 70세, 이 시기는 연금 생활 적응 기간입니다. 일은 조금씩 줄이고 연금 중심으로 생활하기 시작하세요.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 연금 받기 시작하고 개인연금도 받으세요. 이 돈으로 기본 생활을 하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근로소득이나 금융자산 이자로 메꾸고요. 이 시기에 중요한 건 건강관리예요. 정기검진 꼭 받고 운동 꾸준히 하고 만성질환 관리 잘하세요. 이 시기에 건강을 잘 관리하면 70대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어요. 70세에서 75세, 이 시기는 금융자산 사용 시작 시기입니다. 이제 일은 그만두고 완전히 연금으로 살아요. 그런데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요. 의료비가 늘어나니까요. 이때부터 금융자산을 조금씩 쓰기 시작하세요. 예금, 적금, 펀드 이런 거요. 한 달에 100만 원 부족하면 금융자산에서 100만 원씩 빼서 쓰세요. 그리고 건강관리를 더 철저히 하세요. 이 시기에 큰 병 안 걸리는 게 중요해요. 75세에서 80세, 이 시기는 퇴직금 사용 시기입니다. 금융자산 다 쓰고 나면 이제 퇴직금을 쓰기 시작하세요. 이 시기에는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나요. 암, 심장병, 뇌졸중, 이런 중증 질환 생길 확률이 높아요. 수술비, 입원비, 치료비로 몇천만 원씩 나가요. 이때 퇴직금을 쓰는 겁니다. 15년 동안 모아둔 퇴직금으로 이 시기를 버티는 거예요. 80세 이후 이 시기는 부동산 활용 시기입니다. 퇴직금마저 다 쓰고 나면 집을 활용하세요. 영모기지 신청해서 매달 연금 받으세요. 집값이 3억이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이걸로 생활하면서 요양비나 의료비에 쓰세요. 이렇게 하면 90세 넘어서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자, 이 전략의 핵심이 뭘까요? 순서입니다. 연금부터 쓰고, 금융자산 쓰고, 퇴직금 쓰고, 부동산 쓰고. 이 순서만 지키면 노후가 20년 이상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꾸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부터 쓰고, 금융자산 쓰고, 집 팔고, 그럼 70세에 바닥나요.
그리고 연금만 남는데 연금은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불가능합니다. 결국 자식한테 손 벌리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되거나 폐지 줍거나 순서 하나 잘못 써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릴까요? 절대 금지 1. 퇴직금으로 자식 결혼 자금 대주는 것. 자식 결혼은 자식이 스스로 준비해야 해요. 부모가 다 대줄 필요 없어요. 요즘 시대는 남녀가 각자 준비하잖아요. 반반 부담하고 부모는 축의금 정도만 주면 됩니다. 300만 원, 500만 원, 능력껏 퇴직금에서 5천만 원, 1억 주지 마세요. 그 돈은 당신 노후 자금이에요. 당신이 70대, 80대에 쓸 돈이에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당신이 나중에 자식한테 짐 되는 게 더 안 좋아요. 절대 금지 2. 저축해서 손주 양육비 되는 것. 손주 키우는 건 손주 부모가 할 일이에요. 조부모가 봐주는 건 좋아요. 사랑으로 봐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양육비까지 대줄 필요는 없어요. 며느리가 직장 다니려고 당신한테 손주 맡기면서 양육비 준다고 하잖아요. 그 돈 받지 마세요. 받으면 당신 저축이 줄어들어요. 그 돈 모아봤자 나중에 자식한테 다시 주게 되고 차라리 안 받고 사랑으로만 봐주세요. 그리고 손주 키우느라 당신 건강 해치지 마세요. 60대, 70대가 어린아이 키우는 거 쉽지 않아요.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절대 금지 3. 집 팔아서 자식 집 마련해 주는 것. 당신 집은 당신 노후의 최후 보루예요. 자식 집은 자식이 스스로 마련해야 해요. 전세든 월세든 대출받아서든 자식이 알아서 해야 해요. 부모가 집 팔아서 자식 집 사주면 당신은 어디서 살아요? 자식 집에 얹혀 살 거예요? 그럼 자식한테 눈치 보고 살아야 해요. 차라리 당신 집 지키고 사세요. 그게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에요. 절대 금지 4. 연금 몰아서 목돈 만들려는 것. 어떤 분들은 연금을 쓰지 않고 계속 모아요. 나중에 목돈 만들어서 뭔가 하려고요.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연금은 매달 쓰라고 있는 거예요. 모아봤자 이자도 별로 안 붙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만 떨어져요. 매달 들어오는 대로 쓰세요. 그게 연금의 올바른 사용법이에요. 절대 금지 5. 노후 자금으로 사업 투자하는 것. 60 넘어서 갑자기 사업 시작하는 분들 있어요. 치킨집, 카페, 편의점 이런 거요. 퇴직금으로 창업하는 거예요. 10중 8구 망해요. 경험도 없고 체력도 딸리고 시장도 모르는데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망하면 퇴직금 다 날아가요. 노후 자금으로 투자 사업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예금, 적금에 넣어두세요. 이자 적어도 원금은 지켜져요. 절대 금지 6. 보험 중도 해지하는 것. 평생 넣어온 보험, 중도 해지하면 손해봐요. 해지 환급금이 납입 금액보다 훨씬 적어요. 급하게 돈 필요해도 보험은 끝까지 유지하세요. 대신 보험 계약 대출을 받으세요. 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자는 좀 나가지만 보험은 유지돼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으면 되고. 이렇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꼭 기억하세요. 이거 어기면 노후 파산 10년 앞당겨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점검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첫째, 내 노후 자금 목록을 작성하세요. 종이에 쓰세요. 국민연금 얼마, 퇴직금 얼마, 저축 얼마, 개인연금 얼마, 부동산 가치 얼마. 다 적어보세요. 그럼 내가 가진 노후 자금이 총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둘째, 현재 사용 순서를 점검하세요. 지금 뭘 먼저 쓰고 있나요? 퇴직금을 먼저 쓰고 있나요? 저축을 먼저 깨고 있나요? 연금은 모아두고 있나요?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셋째,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세요. 오늘 배운 올바른 순서와 비교해보세요. 내가 어떤 걸 잘못하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넷째, 수정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세요. 이미 써버린 돈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쓸 돈은 바꿀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순서로 쓰기 시작하세요. 다섯째, 지금부터 바꿀 수 있는 전략을 세우세요. 60대시면 아직 10년 이상 남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순서를 바꾸면 노후가 달라져요. 70대시면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바꿀 수 있어요. 부동산 활용, 영목이지 이런 걸 미리 준비하세요.
여섯째, 실천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오늘부터 할 일을 적어보세요. 퇴직금 쓰지 않기, 연금으로 생활하기, 생활비 줄이기, 자식한테 안 주기, 이런 거요. 매일 체크하면서 실천하세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 노후 자금 사용 순서입니다. 1순위, 국민연금과 공적연금. 2순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3순위,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4순위, 금융자산. 5순위, 퇴직금 일시불. 6순위, 부동산. 7순위, 자녀 증여 재산. 이 순서만 지켜도 노후 자금이 10년, 20년 더 갑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3가지. 첫째, 계속 들어오는 돈을 먼저 쓰고 한번 쓰면 없어지는 돈은 나중에 쓴다. 둘째, 나이가 들수록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큰 돈은 나중을 위해 남겨둔다. 셋째, 자식한테 주는 것보다 나를 지키는 게 먼저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퇴직금 쓰지 마세요. 연금으로 생활하세요. 자식한테 무리하게 주지 마세요. 생활비를 줄이세요. 건강을 지키세요. 이것만 해도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순서를 알았으니 이제 안심하세요. 오늘부터 올바른 순서로 쓰면 90세까지도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드립니다. 순서를 무시하면 10년 안에 파산합니다. 70세에 통장 잔액 3만 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시면 오늘 배운 것 꼭 실천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파산 신호 7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이미 파산 위기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신호를 미리 알아채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리고 파산 직전에 할 수 있는 응급 대책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순서 지키시고 여유로운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60대 이후 절대로 피해야 하는 지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65세박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분은 은퇴할 때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으셨습니다. 거기다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까지 합쳐서 총 2억 5천만 원. 충분한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박 할아버지는 빚이 3천만 원입니다. 2억 5천만 원은 다 어디 갔을까요?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사업에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생활하셨을 뿐이에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잘못된 지출이었습니다.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아들 집 마련 도와주고, 손주 교육비 대주고, 친구 소개로 투자 좀 하고, 집 리모델링하고, 좋은 차 사고.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5년 만에 2억 8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지금 박 할아버지는 깊은 후회에 빠져 계십니다. 그때 안 썼으면 지금쯤 편하게 살았을 텐데 하시면서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지출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자녀한테 돈 주고 투자한다고 돈 넣고 집 고치고 명품 사고 보험료 내고 모임에서 돈 쓰고 하나하나는 당연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노후 파산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60대 이후 절대 피해야 하는 6가지 지출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와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가며 왜 피해야 하는지, 대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출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자녀에 대한 무한 지원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거절하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내 자식인데, 내 손주인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자녀에 대한 지원이 여러분의 노후를 파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후 파산한 분들의 70% 이상이 자녀 지원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출들이 문제일까요? 첫째, 자녀집 마련 지원입니다. 요즘 집값이 얼마입니까? 서울 아파트가 6억, 7억, 10억 이렇게 하잖아요. 자녀가 집 사겠다고 하면 부모는 도와주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제가 아는 김 할아버지는 63세의 아들한테 2억 원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서 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요.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었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생각하셨답니다. 아들이 집 장만하는 건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나도 나머지 2억 원 있으니까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3년 뒤에 딸이 결혼했습니다. 딸도 집이 필요했어요. 아들한테 2억 원 줬으니까 딸한테도 똑같이 줘야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또 2억 원을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돈이 없어요. 66세부터는 연금으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연금이 한 달에 120만 원. 부부가 생활하기에 빠듯했어요. 여행도 못 가고 외식도 못 하고 아껴서 살았습니다. 70세가 되니까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병원비가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갔습니다.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자녀들한테 손을 벌려야 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저희도 빠듯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한 달 살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깨달으셨어요. 내가 너무 많이 줬구나. 내 노후를 지켰어야 했는데. 이게 많은 부모님들의 현실입니다. 자녀한테 다 주고 정작 본인은 힘들 때 도움을 못 받아요. 자녀들도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요. 둘째, 자녀 결혼 자금 지원입니다. 요즘 결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평균 3억 원입니다. 예식장, 신혼집, 혼수, 예단 다 합치면 그 정도 나와요. 양가 부모가 반반씩 부담한다고 해도 1억 5천만 원씩입니다. 60대 부모가 1억 5천만 원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퇴직금 다 털어야 가능한 금액이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녀 결혼시키느라 노후 자금을 전부 쓰십니다. 우리 자식 결혼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시면서요. 그리고 나서 후회하세요. 셋째, 손주 교육비와 용돈입니다. 손주가 얼마나 예쁩니까? 보면 저절로 지갑이 열리죠. 학원비 좀 대주고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한 달에 얼마나 쓸까요? 손주 한 명당 평균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쓴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손주가 2명이면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손주 예뻐하다가 노후 자금 1억 2천만 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으로 손주가 여러분을 기억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기억 못합니다. 제가 아는 이 할머니는 손주 둘한테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주셨어요. 총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손주들이 찾아왔을까요? 한 번도 안 왔답니다. 부모가 데려오겠다고 했는데 애들이 싫다고 했대요. 할머니 병원 가기 싫어. 지루해. 이렇게요. 할머니는 그때 정말 허무하셨답니다. 그렇게 돈 줬는데 이게 뭐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와 손주한테 절대 돈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원하되 한계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한정 주면 안 돼요.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 집 마련 지원은 여러분 자산의 10% 이내로 제한하세요. 총 자산이 3억 원이면 3천만 원까지만, 2억 원이면 2천만 원까지만 주세요. 둘째, 결혼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의 10% 이내, 그 이상은 자녀가 스스로 해결하게 하세요. 대출받아서라도 하라고 하세요. 그게 자녀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셋째, 손주 지원은 한 달에 10만 원 이내로 정하세요. 그 이상은 부모가 책임져야 해요. 손주 키우는 건 자녀의 책임이지 조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주지 마세요. 매달 고정으로 주면 당연하게 생각해요. 생일이나 명절처럼 특별한 날에만 주세요. 그래야 고마움을 압니다. 다섯째, 여러분의 생활비와 비상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자녀한테 줄 돈이 따로 있을 때만 주세요. 없으면 못 준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 할아버지는 60세에 은퇴하시면서 자녀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은퇴했다. 너희한테 줄 수 있는 건 각각 3천만 원까지다. 그 이상은 없다. 그리고 매달 용돈 같은 건 기대하지 마라. 나도 살아야 한다. 이해해라. 처음엔 자녀들이 섭섭해했답니다. 아버지가 너무하시네. 다른 집은 다 해주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세요.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 병원비 걱정도 없으세요. 자녀들도 이제는 이해한답니다. 아버지가 오르셨어요. 우리가 철없었죠. 정리하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무한 지원은 노후 파산의 지름길입니다. 효심이 중요하지만 내 노후가 먼저입니다. 자산의 10% 이내, 한 달 10만 원 이내, 정기적으로 주지 않기, 생활비 안 건드리기. 이 원칙을 지키세요. 두 번째는 고수익 투자의 유혹입니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한 번에 노후 자금 전부를 날릴 수 있거든요. 60대가 되면 은퇴 자금이 생깁니다. 퇴직금, 연금 일시불, 평생 모은 저축. 적게는 5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까 고민하시죠. 그때 누군가 다가옵니다. 원금 보장에 연 10% 수익 보장해드립니다. 1년만 투자하시면 2배로 불려드립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라 안전합니다. 이런 달콤한 말로요. 솔직히 솔깃하지 않으세요? 은행 예금은 연 3%밖에 안 주는데 10%를 준다니 얼마나 좋아요. 1억 원 넣으면 1년에 1,000만 원 이자 받는 건데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연 10% 보장이라는 말 자체가 사기예요. 진짜로 안전하고 확실한 10% 수익이 있다면 은행에서 돈 빌려서라도 할 겁니다. 여러분한테 권할 이유가 없어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68세 최할아버지는 친구 소개로 투자를 하셨습니다. 부동산 분양권 투자였어요. 1년 후에 분양받아서 팔면 5천만 원은 남는다는 말을 믿으셨죠. 할아버지는 퇴직금 전부인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셨습니다. 친구 소개니까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분양이 무산됐습니다. 사업자가 부도가 난 거예요. 투자한 돈은 한 푼도 못 건졌습니다. 전부 날아갔어요. 1억 5천만 원이 공중으로 사라진 겁니다. 더 슬픈 건 그 친구도 피해자였다는 겁니다. 친구도 속아서 투자했고 주변 사람들한테 권했던 거예요. 악의는 없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노후 자금을 전부 잃으셨어요. 지금 최할아버지는 70세가 넘었는데 아직도 일을 하십니다. 경비 일을 하시는데 한 달에 200만 원 받으세요. 80세까지는 일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투자만 안 했어도 편하게 사셨을 텐데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요즘 특히 많은 게 뭔지 아세요? 가상화폐, 코인 투자예요. 비트코인 10년 전에 샀으면 100억 됐다.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 이런 말에 혹해서 투자하세요. 실제로 60대 이상 가상화폐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가상화폐는 등락이 심해서 젊은 사람들도 어려운데 노인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해외 투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베트남 부동산 투자하면 대박, 캄보디아 땅 사두면 10년 후 10배 이런 말 들으셨죠? 다 사기입니다. 해외 부동산은 한국 사람이 관리하기 정말 어려워요. 지인 소개 투자가 제일 위험합니다. 친구, 친척, 교회 사람, 동창. 이런 분들이 소개하는 투자는 아예 듣지도 마세요. 진짜로 좋은 투자면 본인이 하지 왜 여러분한테 권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투자하지 마세요. 60대 이후에는 원금 보장되는 것만 하세요. 은행 예금, 국채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익이 너무 적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은행 예금은 연 3%, 국채는 4% 정도밖에 안 줘요. 1억 원 넣으면 1년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입니다. 적나요? 천만에요. 이게 가장 확실한 수익입니다. 원금 손실 걱정 없고 매달 이자 들어오고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노후 자금 관리는 수익률이 아니라 안전성이 최우선입니다. 주식은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안 돼요. 주식은 변동성이 커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오늘 100만 원 벌었다가 내일 200만 원 잃고 이런 걸 노인이 어떻게 견뎌요?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서 권하는 펀드 상품이 있잖아요. 안전하다, 배당 좋다 이런 말 하는데 속지 마세요. 펀드도 손실 날 수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많은 분들이 펀드로 손해봤습니다. 연금보험은요? 이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에 새로 가입하는 건 절대 안 돼요.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서 손해예요. 이미 가입한 것만 유지하세요. 안전한 자산 관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10% 이상 수익률 약속하는 곳에 투자하지 마세요. 무조건 사기입니다. 둘째, 원금 보장 안 되는 건 하지 마세요. 주식, 펀드, 가상화폐, 해외 투자 전부 원금 보장 안 됩니다. 셋째, 이해 안 되는 상품은 절대 하지 마세요. 설명 들어도 모르겠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맞아요. 넷째, 지인 소개는 무조건 거절하세요. 고마운데 나는 투자 안 한다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다섯째, 전 재산을 한 곳에 넣지 마세요. 분산하세요.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금하는 게 안전해요. 정리하겠습니다. 고수익 투자는 사기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안전 제일입니다. 은행 예금과 국채만 하세요. 수익률 낮아도 원금 지키는 게 최고입니다. 세 번째는 집 관련 큰 지출입니다. 특히 리모델링이 큰 문제예요. 은퇴하고 나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부엌이 낡았네, 화장실이 오래됐네, 벽지 좀 바꿔야겠네, 바닥도 새로 하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결심하게 됩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아파트 20평대 부분 리모델링이 얼마나 들까요? 부엌, 화장실, 벽지, 바닥 다 하면 최소 2천만 원입니다. 30평대는 3천만 원 이상 들어요. 전체 리모델링 하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 듭니다. 작은 집 한 채 값이에요. 이 돈을 들여서 집을 고치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제가 아는 강 할머니는 63세에 아파트를 전체 리모델링 하셨습니다. 7천만 원 들었어요. 부엌을 최신형으로 바꾸고 화장실 2개 다 새로 하고 벽지 바닥 전부 교체하고 시스템 에어컨까지 설치하셨습니다. 완공되고 나니 정말 예뻤답니다. 새집 같았어요. 할머니는 만족하셨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평생 살아야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5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니는 68세가 되셨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셨습니다. 아파트가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결국 이사를 가기로 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저층 아파트로요. 그럼 5년 전에 리모델링한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팔아야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리모델링한 게 특이한 스타일이었거든요. 할머니 취향대로 했는데 젊은 사람들 눈에는 촌스러워 보였나 봐요. 집이 안 팔렸습니다. 6개월 동안 내놓았는데 한 명도 안 봤어요. 할 수 없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시세보다 3천만 원 싸대요. 그제야 팔렸어요. 7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 했는데 5년 만에 3천만 원 손해본 겁니다. 이게 리모델링의 함정입니다. 돈 많이 들이고 본인은 만족하는데 나중에 팔 때는 제값 못 받아요. 특히 노인 취향으로 한 건 젊은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전원주택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어 하세요. 도시 떠나서 자연 속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 이런 로망이 있으시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전원주택 지으려면 땅 사고 집 짓고 해서 최소 2억 원은 들어요. 그리고 살아보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교통이 불편해요. 병원 가려면 차로 30분, 마트 가려면 20분. 나이 들면 운전도 힘든데 이게 매일이면 정말 힘듭니다. 둘째, 관리가 힘들어요. 정원 손질, 보일러 관리, 제설 작업. 젊었을 때는 할만한데 70 넘으면 못해요. 셋째, 외로워요. 이웃이 멀리 있으니까 사람 만나기 어렵습니다. 도시에서는 아파트 옆집만 나가도 사람이 있는데 전원주택은 집집마다 떨어져 있어요. 실제로 전원주택 지어서 2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손해가 엄청나요. 2억 원 들여 지은 집을 1억 원에도 못 팔아요. 땅값만 받고 파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대출받아서 집 고치는 건 더 위험합니다. 집값이 오를 거니까 대출받아서 리모델링하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절대 안 됩니다. 60대 이후에 대출받으면 갚기가 정말 힘들어요. 수입이 없는데 매달 이자 내야 하고 원금도 갚아야 하고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집이 너무 낡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소한만 하세요.
꼭 필요한 것만요. 예를 들어 화장실 변기가 고장 났으면 변기만 바꾸세요. 화장실 전체를 새로 할 필요 없어요. 벽지가 지저분하면 벽지만 바꾸세요. 바닥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부엌 싱크대가 낡았으면 싱크대만 교체하세요. 부엌 전체를 뜯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전체 리모델링 3천만 원 대신 부분 수리 300만 원으로요. 그 차이 2,7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10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집 리모델링은 돈 낭비입니다. 전원주택도 로망일 뿐이에요. 대출받아서 집 고치는 건 자살 행위고요.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수리하세요. 그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명품과 사치품입니다. 나이 들어서 왜 명품이 필요할까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요? 60대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 샀어. 이제 여유 있으니까 좋은 거 사야지. 그래서 명품 가게로 향합니다. 시계부터 시작합니다. 롤렉스, 오메가 이런 거요.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세요. 평생 한 번쯤 좋은 시계 차고 살아야지 하시면서요. 그 다음은 가방입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500만 원, 8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십니다. 옷도 명품으로 맞춰 입으세요. 한 벌에 300만 원, 400만 원 하는 옷들이요.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시계 2천만 원, 가방 500만 원, 옷 300만 원. 총 2,800만 원입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날까요? 아니에요. 한 번 맛들이면 계속 사게 됩니다. 2년 동안 5천만 원, 3년이면 7천만 원. 이렇게 명품에 돈을 쏟아붓게 돼요. 그런데 이게 행복을 줄까요? 처음에만 기분 좋고 금방 시들해집니다. 제가 아는 박 할머니는 65세부터 명품을 사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방을 15개 사셨어요. 한 개에 평균 600만 원씩, 총 9천만 원어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고 다니는 가방은 한두 개예요. 나머지는 장롱에 넣어뒀습니다. 70세가 되니까 후회가 되기 시작하셨어요. 이 돈으로 뭘 했으면 좋았을까 하시면서요. 골프 회원권도 조심해야 합니다. 은퇴하면 시간 많으니까 골프 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회원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요? 회원권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싼 곳도 3천만 원, 비싼 곳은 1억 원 넘습니다. 그 돈 들여서 회원권 사놨는데 실제로 1년에 몇 번이나 칠까요? 처음엔 자주 가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런데 6개월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한 달에 한 번 가기도 버거워요. 1년 지나면 석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해요. 회원권 없이 그때그때 비회원으로 치면 안 될까요? 1년에 10번 친다고 해도 비회원 그린피가 총 500만 원 정도예요. 3천만 원짜리 회원권 사는 것보다 훨씬 싸죠. 게다가 나이 들면 골프 못 치게 됩니다. 70세 넘으면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그럼 회원권은 어떻게 될까요? 팔아야죠. 그런데 제값 받기 어렵습니다. 손해보고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비싼 차도 문제입니다. 은퇴하면서 좋은 차 한 대 뽑으시는 분들 많아요.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좋은 차 타야지 하시면서 6천만 원, 7천만 원짜리 차를 사세요. 그런데 60대 이후에 그렇게 비싼 차가 필요할까요? 일주일에 마트 한두 번 가고 가끔 병원 가는 게 전부인데요. 2천만 원짜리 중고차면 충분합니다. 명품 가전도 마찬가지예요. 500만 원짜리 냉장고, 300만 원짜리 TV, 200만 원짜리 세탁기. 이런 거 사서 뭐 하세요? 기능은 일반 제품이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하게 사세요. 나이 들수록 물건은 적게, 값은 싸게, 기능은 간단하게. 이게 정답입니다. 시계는 10만 원짜리면 충분해요. 가방도 10만 원, 20만 원짜리 쓰세요. 옷도 백화점 세일할 때 사면 됩니다. 차는 중고차, 가전은 일반 제품으로요. 이렇게 하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할까요?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취미 생활하세요. 그게 훨씬 행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명품과 사치품은 허용입니다. 나이 들어서 누가 여러분 시계나 가방 신경 쓸까요? 아무도 안 봐요. 단순하게 사세요. 그게 현명한 노년입니다. 다섯 번째는 과도한 보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을 너무 많이 들고 계세요. 한 달에 보험료만 50만 원, 100만 원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60세 이후에 새로 보험 가입하는 건 거의 다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비싸거든요. 젊었을 때 가입하는 것보다 2배, 3배 비쌉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5세에 암보험 가입하면 한 달 보험료가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0년 내면 총 2,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보장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2,400만 원 내고 3천만 원 받는 겁니다. 600만 원 남죠. 하지만 이건 암에 걸렸을 때 이야기예요. 암에 안 걸리면 2,400만 원을 그냥 날리는 겁니다. 통계를 보면 65세부터 10년 안에 암에 걸릴 확률이 15% 정도입니다. 100명 중 15명만 보험금 받는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85명은 보험료만 내고 끝입니다. 그럼 보험이 필요 없다는 얘기냐고요? 아니에요. 필요한 보험은 있습니다. 바로 실손의료보험이에요. 이건 꼭 유지하세요. 실손의료보험은 병원비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입원하거나 수술하면 실제로 든 비용의 80%에서 90%를 돌려줘요. 이건 정말 유용합니다. 나이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거든요. 한 번 입원하면 비용이 수백만 원 나옵니다. 실손보험 있으면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해지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다른 보험들이에요. 암보험, 종합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이런 거 60세 넘어서 새로 가입하면 거의 다 손해입니다. 이미 들어놓은 보험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러 개 중복되는 보험 있잖아요. 암보험 3개, 종합보험 2개, 이런 식으로요. 이런 건 하나만 남기고 다 해지하세요. 해지하면 손해 아니냐고 하실 수 있어요. 그동안 낸 돈이 아까워서 계속 내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미 낸 돈은 돌이킬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 낼 돈입니다. 앞으로 10년 더 내야 하는 1,000만 원을 아끼는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해지 환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몇백만 원은 되거든요. 그 돈으로 예금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아는 윤 할아버지는 62세에 보험을 정리하셨습니다. 11개 들어놓은 보험 중에 9개를 해지하셨어요. 실손보험과 종합보험 하나만 남기셨습니다. 한 달 보험료가 7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줄었어요. 한 달에 55만 원 아끼신 거죠. 1년이면 660만 원, 10년이면 6,600만 원입니다. 해지 환급금도 1,200만 원 받으셨어요. 그 돈으로 예금했습니다. 지금 윤 할아버지는 72세인데 그때 결정을 정말 잘했다고 하세요. 보험 대신 뭘 해야 할까요? 현금을 모으세요. 비상자금을 만드는 겁니다. 최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요. 2천만 원 있으면 웬만한 병원비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암 수술에도 2천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보험금 받는 것보다 현금이 있는 게 훨씬 마음 편해요. 보험은 불확실하거든요.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면 이것저것 까다롭게 따지고 안 준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현금은 확실합니다. 내 통장에 있으니까 언제든 쓸 수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60세 이후 보험 신규 가입은 거의 다 손해입니다. 이미 든 보험도 정리하세요. 실손 보험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지하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비상자금을 만드세요. 보험보다 현금이 답입니다. 6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불필요한 모임과 첩대비입니다.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모임에 가입하게 됩니다. 동창회, 향후회, 동호회, 종친회, 교회나 절 모임. 하나씩 들다 보면 10개가 넘어요. 각 모임마다 회비가 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 5만 원씩 10개 모임에 평균 5만 원씩 내면 한 달 50만 원입니다. 1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모임 회비로만 6천만 원을 쓰는 거예요. 회비만 문제가 아닙니다. 모임 나가면 식사비 냅니다. 골프 치러 가면 그린피 냅니다. 술 마시면 회식비 냅니다. 이것저것 합치면 회비의 2배, 3배가 더 들어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모임비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년이면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에요.
모임 다니다가 노후 자금 1억 2천만 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임들이 정말 의미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반 이상은 의미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동창회 가면 뭐예요? 옛날 이야기 반복하고 건강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매번 똑같아요. 거기서 진짜 친구를 만날까요?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람들이에요. 향후에는 또 어떻고요?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모이는 건데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회비 내고 밥 먹고 해산하는 게 전부예요. 골프 모임이 제일 비쌉니다. 한 달에 2번만 쳐도 그린피가 40만 원 나가요. 거기다 식사비, 술값까지 하면 60만 원입니다. 1년이면 72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골프 치면서 뭐가 좋아질까요? 건강? 골프는 운동량이 별로 없어요. 걷는 건 카트 타고 공만 몇 번 치는 게 전부죠. 차라리 공원 산책이 훨씬 건강에 좋아요. 친목? 골프장에서 친구 만나면 좋긴 한데 굳이 골프 쳐야 할까요? 동네 공원에서 만나서 산책하면 안 될까요? 그게 돈도 안 들고 건강에도 좋아요. 술자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친구들 만나면 술 마시게 되잖아요. 한 번 나가면 1인당 5만 원, 10만 원 듭니다. 일주일에 2번 나가면 한 달에 40만 원에서 80만 원이에요. 나이 들어서 술 자주 마시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간도 나빠지고 혈압도 오르고 당뇨도 악화돼요. 돈도 쓰고 건강도 해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임을 정리하세요.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탈퇴하세요.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첫째, 1년에 4번 이상 참석하는 모임만 유지하세요. 1년에 한두 번 나가는 모임은 의미 없어요. 둘째, 진짜 친구가 있는 모임만 남기세요. 형식적으로 아는 사람들만 있는 모임은 탈퇴하세요. 셋째, 월 회비 5만 원 이상인 모임은 제고하세요. 너무 비싸요. 넷째, 건강에 도움이 되는 모임만 하세요. 등산 모임, 걷기 모임, 이런 건 좋습니다. 술 마시는 모임은 나빠요. 실제로 이렇게 정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서 할아버지는 65세의 모임을 대폭 정리하셨어요. 15개 중에 12개를 탈퇴하셨습니다. 남긴 건 3개예요. 등산 모임, 바둑 모임, 동창회. 이렇게 3개만요. 한 달 지출이 10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년에 1000만 원 넘게 아끼신 거죠. 친구는 줄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게 됐답니다. 형식적인 모임 안 나가니까 시간과 돈이 남아서요. 외식도 줄이세요. 친구 만나서 매번 식당 가지 마시고 집에서 만나세요. 집에서 라면 끓여 먹거나 김밥 싸서 공원에서 먹으면 돈도 안 들고 더 정겹습니다. 접대도 그만하세요. 60대 넘으면 접대할 사람이 없어요. 은퇴했는데 누굴 접대해요? 그냥 편하게 만나서 각자 계산하세요. 체면 버리세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내야지 이런 생각 버리세요. 각자 먹은 만큼 내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모임은 돈 낭비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하세요. 골프, 술자리, 외식 줄이세요. 체면보다 실속을 챙기세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60대 이후 절대 피해야 하는 6가지 지출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녀에 대한 무한 지원. 자산의 10% 이내로 제한하세요. 손주 지원은 한 달 10만 원까지만. 생활비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둘째, 고수익 투자의 유혹. 연 10% 보장은 사기입니다. 은행 예금과 국채만 하세요. 원금 보장이 최우선입니다. 셋째, 집 관련 큰 지출. 리모델링은 돈 낭비예요. 전원주택은 로망일 뿐. 꼭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수리하세요. 넷째, 명품과 사치품. 나이 들어서 명품이 왜 필요해요? 단순하게 사세요. 값은 싸게, 기능은 간단하게. 다섯째, 과도한 보험료. 60세 이후 신규 가입은 손해입니다. 실손 보험만 남기고 정리하세요. 보험보다 현금이 답입니다. 여섯째, 불필요한 모임과 접대비. 진짜 필요한 모임만 남기세요. 골프, 술자리, 외식 줄이세요. 체면보다 실속입니다. 이 6가지만 피해도 수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자녀 지원 1억 원,
투자 손실 5천만 원, 리모델링 3천만 원, 명품 5천만 원, 보험료 6천만 원, 모임비 1억 원. 총 4억 원입니다. 4억 원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한 달 200만 원씩 써도 16년 넘게 쓸 수 있어요. 80세까지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지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월 지출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자녀 지원, 투자, 집 수리, 명품, 보험료, 모임비. 이 6가지를 매달 체크하세요. 한 달에 한 번 통장을 확인하세요. 쓸데없는 돈이 빠져나가진 않았는지, 꼭 필요한 지출이었는지 점검하세요. 그리고 아낀 돈은 따로 모으세요. 6개월만 해보세요. 6개월 후면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마음이 편해지고 미래가 안정적으로 보일 거예요. 기억하세요. 노후 자금은 벌어서 모으는 게 아니라 아껴서 지키는 겁니다. 60대 이후에는 수입이 없어요. 그러니 지출을 줄이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너무 아끼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미 있는 곳에는 쓰세요. 여행, 취미, 건강, 진짜 친구들과의 시간. 이런 데는 아끼지 마세요. 하지만 의미 없는 곳에는 한 푼도 쓰지 마세요. 자녀한테 무한 지원, 위험한 투자, 불필요한 리모델링, 허영심 채우는 명품, 과도한 보험료, 형식적인 모임. 이런 데는 절대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혜롭게 지출하세요. 그리고 소중한 노후 자금을 끝까지 지키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함께 현명한 노년을 준비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60대 이후 꼭 해야 할 지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해야 할 것만큼이나 꼭 해야 할 것도 있거든요. 건강관리, 관계 유지, 경험 쌓기. 이런 것들에는 오히려 돈을 써야 합니다. 꼭 찾아와 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현명하게 사세요.